멋진 구름을 본 날이면 SNS에 들어가 본다. 그날은 멋진 구름 사진이 올라오는 날이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찍은 각자의 구름을 공유한다. 구름은 다른 높이와 다른 색깔, 다른 풍경을 갖고 피드를 떠다닌다. 사람들은 구름 사이를 다시 유랑하고 그때 그 구름은 각자의 구름이면서 모두의 구름이다. 독립문예지 베개에 필자들의 글을 묶은 산문집 지난 여름의 구름 중 이여경 작가의 에세이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는 같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며 어느 여름밤의 구름을 함께 본 이후로 다시 모인 적이 없는 이들에게 구름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함께 보고, 듣고, 만지고,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는 일이 어렵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순간을, 그 마음을 기록하고 간직합니다. 구름이 흩어져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구름이 되는 그 거대하고 오래된 움직임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요. 당신의 자리에서 올려다본 오늘의 구름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영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영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가나,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장편소설 바벨, 프롬토니오, 유령, 그리고 동화 아빠는 7살 때 안 힘들었어요가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상과 젊은 작가상, 소나기 마을 문학상, 문지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하셨으며 최근에는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책이 나와서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좀 뭐 몇몇 군데에서 책 홍보도 하고 있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마침 학교가 개강해서 그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너무 상황이 어수선해져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하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네.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거의 혼잣말을 일주일 내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말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독백도 아니고 이게 강의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있다는 걸 계속 상정하면서 그쵸. 끌어가는 맞아. 그것이 요즘에 저의 일상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언제 정리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 다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면 나는 별로 모이는 거 안 좋아해 그러면서도 막상 모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뭐 다들 너무 보고 싶고 그렇죠. 모이고 싶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의 신작인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소설로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영준 작가님의 아주 찐팬으로서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는 말인데. 아니 찐팬으로서 이번 소설도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제목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라는 제목은 이제 소설 속 인물의 어떤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제목을 짓게 됐는데 뭔가 그냥 들으면 막 다급하게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초조한 말이고 약한 말처럼 좀 들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항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약하게 저항하는 말처럼. 근데 이 말을 제가 집에서 자주 들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서 혹은 말을 하는데 누군가 자꾸 끊어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말을 어제도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들어주면 또 별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은 가득한데 뭐 표현력이 부족해서 답답해만 하는데 자꾸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는 달라고 하고 들어주면 또 말을 못하고 뭐 이런 상태 때문에 아 이걸 제목으로 짓고 싶다라고 해서 짓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소설이랑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제목과 소설이 이렇게 딱 잘 들어맞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품도 그렇고 작가의 말도 작품의 일부분처럼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의 말도 정말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14살이고 말을 더듬는 소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소년이 언어교정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작가님께서 그동안 떠떠떠떠, 바벨 같은 이제 전작에서 꾸준히 다루신 말에 대한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의 그 것들과 어떻게 쓰시게 된 작품인지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최진영 작가님은 어떻게 소설 쓰기 전에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쓰겠어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계속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말하기의 문제, 또 말하기 이전에 그 말 전에 마음속에 있는 그 언어의 문제는 특별히 내가 이걸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좀 어렵고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라부터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걸 자꾸 지켜본다거나 이게 저에게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소설가로서 주제를 갖고 있다기보다도 일상인으로서 늘 갖고 있는 거라서 솔직한 마음으로 소설을 쓰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갖고 맞아. 있는 생각이 그 같은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엄청 안 좋았던 기억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좋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저에게 이 주제와 이 마음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심지어 같은 예를 들어 떠떠떠떠 같은 경우는 이 소설과 거의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고 거의 같은 화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한순간의 피해의식과 그 절망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썼다면 그 소설에 희망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잘 살고 또 나 스스로도 많이 괜찮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을 더듬는 것만 아니라 좀 덜 더듬게도 되고 또 심지어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소설로 써서 하나씩 말을 했더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그러면 좀 좋아진 마음으로도 써야겠다. 그게 좀 더 솔직한 것 같아서 다르게 썼습니다. 그쵸. 떠떠떠떠를 쓰고 한 10년 흐르신 건가요?
네, 그쯤 된 것 같아요. 딱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독자로서 너무 좋은 경험인 거예요. 어떤 이제 한 작가가 붙들고 있는 주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영진 작가님의 첫 작품부터 지켜봤던 독자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쓰신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쓰셨던 작품들을 또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또 좋았습니다. 소설 속에 스프링 언어교정원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말더듬을 치료한다거나 뭐 그런 곳인데, 여기는 말더듬증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성격 개조, 인생 연구, 대화의 기술에 청소년 상담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아주 종합적인 장소인데, 여기에도 작가님의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 소설은 픽션이지만 이 픽션의 요소의 사건을 제가 겪은 경험으로 썼고요. 그동안에는 그 주제의식이 있더라도 대부분 이야기부터 픽션화했는데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뭔가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걸 가지고 쓰자, 좀 더 정직하게. 그래서 그 경험과 소재는 저의 것이고 물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은 픽션이지만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언어 교정원이라는 것을 갖고 지금은 이제 언어 치료소라는 이름인데 그때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약간 그 원장님의 그 독특한 스스로 개발법에 의지한 그런 교습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았고 제가 들어갈 때 저처럼 어린 학생은 없었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아이는 뭐 다르게 살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번거로웠고 귀찮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나 고맙고 다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이 안에 나와 있는 뭐 탁구를 치러 갔다거나 그리고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그 이모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돈가스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진지한 이야기를 대화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그 경험이 저에게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원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스프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스프링 언어교정원에. 저는 근데 그 언어교정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좀 밝고 명랑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햇볕 뭐 그런 햇빛 이런 것 같아요. 제 볼 때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스프링 뭐 봄의 느낌도 나고 통통 튀는 그쵸. 느낌 해서 아무거나 장명하다가 임시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특별히 그것보다 더 나은 그 이름 생각 안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거예요. 너무 잘 지으셨어요. 저도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거든요. 봄과 그 영수철 같은. 네. 그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1990년에서 2000년이에요. 그때를 딱 상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가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마음의 풍경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필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99년하고 2000년도의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공포심과 기대감을 줬지만 맞아. 정말 시시하기 짝이 없는 아직도 그날이 너무 생각나요. 그 시시했던 그 순간. 새해 첫날? 네, 2000... 맞아요. 그리고 뭐 9시 뉴스에 막 온갖 뭐 그 무시무시한 예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게 그 시시함 있잖아요. 정말 시시하다라는 느낌이 지금도 저에게는 저라는 사람에게도 되게 있어요. 뭔가 굉장히 겁이 나는 일도 막상 겪어보면 시시하고 엄청 기대했던 것도 막상 시시하고 그래서 약간 그 밸런스가 쭉 중간으로 멈춰져 있는 그 느낌이 이 소년이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아니 약간 어른스러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배경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표현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그 멋있는 이름을 가진 뭐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자신
근데 그 문장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문장도 너무 재밌었어요.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문제집도 있었어요. 아, 맞아, 있었어. 그걸 풀면 엄청나게 대단해. 근데 지금 누가 그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2000년까지 계속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게 맞아. 다 웃기고 좀 시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당시에는 되게 그 교정원 어른들의 애정이 번거롭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돌이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세기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에 쓰신 작품 중에 이제 바벨이라는 작품에서도 말이 사라진 세계를 그리셨고 그러셨는데 그 바벨의 작가의 말에서 말할 때마다 뭔가를 죽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쓰셨어요. 근데 이번 이제 내가 말하고 있잖아 소설의 소녀는 그 좀 다른 주인공이죠. 그 바벨과는 소설의 분위기도 많이 변했고 말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바벨 쓸 때는 저는 이제 그때 소설 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 가장 좀 강한 그리고 나를 많이 사로잡고 있는 주제에 붙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그 언어와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를 죽이는 느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저 자신에게도 그 뭔가 비난하고 놀렸던 것들이 한 사람을 굉장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 경험도 얘기했고 저 스스로도 말을 못하면 이 말을 안에 머금고 있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말이 머금고 있다가 적절할 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은 다시 집어넣고 나중에 다시 쓰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머금고 있는 동안에 계속 상하고 못 쓰게 되고 그게 다시 내 마음에 들어가서 또 내 안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게 바벨을 쓸 때 강했다면 이번에 이 소설은 같은 주제지만 제가 그 후로 많이 이것에 대해 썼더니 실제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꼭 말이 아니더라도 저는 글로도 쓸 수 있었고 소설로도 쓸 수 있었고 저 자신도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과정 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막 불행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과 씨름하는 동안에 제가 얻은 여러 가지 위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의 또 중요한 축은 이 소년의 이야기지만 소년이 이제 말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쓰는 거에 있잖아요. 뭔가를 쓰는 거. 쓰면서 약간의 수련함도 갖고 좀 더 강해지는 마음. 그래서 사실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뭐 내가 쓰고 있잖아가 더 강하게 저에게는 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이 소설 속의 원장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노트는 얼린 말을 담는 보자기 같은 거야. 어려운 말이 있거나 자꾸 깨지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빠짐없이 적어.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 보는 거야. 노트에 적은 것은 절대 깨지지 않거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에 대한 소설이지만 글쓰기에 대한 소설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여전히 글쓰기가 좋거든요. 이 글이라는 방식이. 일단 못 써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고치면 되고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박제되고 녹음되면 끝나고 그런데 이 글은 내가 가장 좋은 상태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또 고칠 수도 있고 변덕이 생기면 그래서 이 똑같이 말하기인데 이 글로 말하는 방식이 저에게 너무 좋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냥 소설로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에 그 얼음나라의 그 말, 그 동화 같은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그 동화는 이 동화가 좀 더 확장된 버전은 이 바벨이라는 그 소설의 첫 인트로 부분이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이야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시를 알려주신 시 수업을 들었던 그 나이덕 선생님이
해주신 짧은 동화예요. 근데 그 동화가 이제 북유럽 동화라고 했는데 그 출처를 선생님도 모르시고 저도 그 후로 계속 찾아왔는데 못 찾아서 그 동화를 아주 핵심이 그거예요. 말을 이렇게 너무 추운 나라가 있는데 말까지 얼어붙는 나라가 있다. 이걸 가지고 저에게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말을 얼렸다가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그 말이 마치 녹음기 재생처럼 살아나는 그건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였고 맞아. 그 이미지가 저에게는 이 글쓰기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동화의 그 알레고리를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글을 쓸 때마다 그런 상태가 저에게 좋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살짝 넣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그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정영준 작가가 이렇게 어린 남자 화자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되게 읽고 싶었나 보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심각하지 않고 물론 이 소녀는 심각하지만 뭔가 되게 너무 정영준 작가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1인칭 어린 화자 쓰실 때 어떠셨어요? 그 느낌이? 저는 이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를 쓰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건 어리다는 거였고 쓰면서 힘들지 않았던 거는 이 애가 어리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였는데 제가 14살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14살이 아니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작가로서 이 인물처럼 그리지 못하는 모든 작가들이 그럴걸요. 이 소설 안에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느낌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똑같이 자신이 없었어요. 이 아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그래서 고민해서 제가 좋아했던 아이가 나오는 소설들을 많이 봤죠. 뭐 자기 앞에 생이나 새해 선물이나 나의 오렌지나무나 뭐 그런 걸 보면 너무 어른스럽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이나 청소년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 나이 때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 빈약한 논리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취급을 받아서 화가 나고 짜증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러 어리게 쓰지 말자가 저로 하여금 이걸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의 지금 상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살이면 쟤도 14살인 거겠죠. 사실은. 근데 너무 귀여운 표현들이 너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바보 똥 같은 놈아, 뭐 이런 표현이라던가. 그건 제가 일기에 자학일기. 세상에 제일 재밌는 글쓰기가 자학일기인데, 정말 제가 스스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이 뭘 기대했어. 바보 똥 같은 놈아 이런 걸 스스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안에서 그걸 많이 참고했죠. 제 일기를. 제 일기를. 그럼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 이 화자가 어떻게 보면 여태 안 보여주지 않으신 화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수다쟁이를 써본 적이 없죠. 대우니까 말을 해도 저는 내면독백으로만 하고 아니면 화자가 이 인물을 대변해 준 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혼자 이렇게 정신 나간 애처럼 말한 적은 없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새로운 느낌이지만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언어교정원 원장 님도 예전에 말을 더듬었던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소년이 그 원장님에게 다 고쳤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지막 한 조각을 빼곤 다 고쳤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듬는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앞에선 더듬어.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도 안 더듬는 건 아니야. 다들 어느 정도 말더듬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좋은 문장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이 말이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이 소년이 말더듬증을 고쳐도 앞으로 어떤 언어적인 싸움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문장들 쓰실 때 어떠셨는지. 그 문장은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말더듬이가 아니게 되면서부터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이 발화라는 과정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겉으로 볼 때는 바로 들키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말을 지금도 저 말을 그렇게 문제 없이 하잖아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 이게 왜 나는 여전히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말의 문제는 이게 정말 말을 내뱉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제 자신이 피해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좀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좀 제 소설이 다른 사람의 말더듬이를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소설에서 제가 초청한 인물들은 여전히 뭔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다양한 방식의 인물들이 제가 쓸 수 있겠다는 마음을 줬던 건 이 발견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도 혹은 말을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작가님은 소설을 안 쓰셨다면 뭘 하셨을까요? 장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장사? 제가 이 소설에 뒤에 파인애플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그 대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그 과일 장사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잘했어요. 잘해서 나름 그쪽의 분들이 저를 후계자로 키우려고 뭐 이렇게 경매 시장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뭔가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일단 대학은 마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내 전공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돌려 복도를 봤더니 문예찬 작가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글쓰기를 안 했다면 그리고 글쓰기 당시에 그 수업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재미가 없었다면 금방 시시함을 느끼고 어쩌면 뭔가 조금 인정을 받았던 그 과일 장사의 세계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부와 명성을 누리고 어떻게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저는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소설을 써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럼요. 아마 못했겠죠. 장사도 잘 못했어요. 사실 파인애플도 뭐 손도 많이 다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안 사가고 뭐 절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탁구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탁구장에 데리고 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전 탁구라는 게 되게 대화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 운동 자체가 핑퐁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하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쓰신 것도 수비형 탁구, 공격형 탁구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도 되게 탁구와 대화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핑퐁핑퐁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장면, 제 인생의 장면 중에 정말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 아주 탑에 랭크될 수 있는 장면이 그 이기려고 하지 않고 두 명이 테이블 앞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쭉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겨보려고 막 스핀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쭉 서로 뻗어나가면서 계속 핑퐁핑퐁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저는 아름답고 그리고 당시에 이 대화를 그때 당시 이제 이모가 저한테 해줬던 건데 그 이모가 이렇게 쉐이크 핸드를 수비형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게 되게 밥조각 같고 멋있지도 않고 좀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이렇게 딱 펜홀더처럼 강하게 스매싱하는데 항상 그렇게 주춤거리면서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직선으로 때려오면 넘겨서 곡선으로 느리게 넘어갔고 계속 이 장면이 있는데 결국 그 이모가 무조건 이겨요. 그 이모가 제일 잘했어요. 탁구를. 근데 그때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멋있는 문장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늘 있었고 그냥 그때그때 잘 넘기자라는 게 아무래도 사회성이 약하고 공격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잘 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좀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사람 굴욕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은 사실 되게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강한 마음이구나라는 게 해서 이 장면에 집어넣었죠. 너무 좋았어요. 저 그리고 되게 지금 인생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하마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마. 작가님에게 하마란. 하마는 정말 너무 멋있죠. 하마는 제가 너무 이제 최근에 하마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마음속에 있는 하마는 가장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원래 엄청 강한데 안 강한 척하고 있고 지루하게 누워 있는데 마음 먹고 달리면 시속 한 50km, 60km까지 달려요. 엄청 빠르고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겸손한 느낌은 아니고 무심하게 살아요. 그냥 특별히 그런데 마음 먹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때로는 이제 뭐 악어한테 공격당하는 초식동물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하마 다큐를 정말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뭐 온갖 하마 다큐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는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그런 사랑스러워하는 동물이 아니라 좀 저에게는 가장 극강의 캐릭터랄까? 그렇네. 저런 캐릭터가 되고 싶다. 말씀하신 그 수비형 탁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지지 않아요. 하마는 지지 않아요. 이기려고도 안 하는데 일단 지지 않아요. 누구도 하마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번 인터넷 짤로 돌았던 그 하마 있어요. 그 하마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그거 보면서 전 너무 이 작가가 누굴까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그걸 혹시 보시면 그 하마 캐릭터가 어떤지 알 거예요. 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마라는 캐릭터도. 그리고 뭔가 지금 짧은 시간 작가님과 어떤 얘기를 했지만 전 우리의 대화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막 느껴지고 있어요. 계속 작가님의 어떤 인생관이 쫙 보이는 것 같았어. 그렇습니까? 네. 참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정영준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볼 거예요.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이 책의 143페이지를 읽을 건데요. 이 장면은 이 아이가 자기가한테 있었던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언어교정원 어른들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그 밤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 아이는 이제 그들하고 사실 단절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자기를 단절하지 않아서 도와주고 사라져요.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그 밤에 벅차는 마음 같은 거. 되게 묘했겠죠. 좋은 마음이면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약간 그 사춘기 소년의 그 뻣뻣한 마음 있잖아요. 감동으로 물들고 있는 자꾸 그걸 막는 그러한 상태에 자기가 쓴 일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정영준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 밤 나는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잠들고 싶지도 않았다. 책상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 노트를 펴고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 일, 사람들, 표정들, 오고 가던 말들과 사실과 진술, 거짓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어떤 진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선인장 화분을 손에 들었을 때의 할머니, 메마른 우물 같던 텅 빈 눈동자에 차오르던 까만 물과 날카롭게 반짝이던 빛, 그걸 표현한 말을 몇 번이고 생각했다.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 대신 경찰 앞에 앉은 원장, 왜 당신이 이걸 작성하냐는 물음에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답한 원장. 그 후로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꼼꼼히 빈칸을 채워가던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 예쁘고 착한 아들. 큰 몸을 둥글게 굽혀 경찰의 말에 답하고 설명하던 어둡고 쓸쓸한 원장의 얼굴. 내 손으로 움켜쥐고 집까지 단 한 번도 놓지 않던 엄마의 손. 그 손끝에서 내 손으로 계속 전해지던 울컥울컥 떨림. 모두 전부 종이에 모두 옮겨놓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 문장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뭐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걸 읽고 싶었어요. 이 문장을 쓰고 있었던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나요. 이 문장을 쓰고 있을 때 마음이 생각이 나요. 설명할 수 없는데
약간 좀 되게 좋았고 꿈도 잘 꿨던 것 같아요. 이걸 쓰고 나서 이 문단을 쓸 때 저의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종이에 뭐 넘겨 적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뭐 맛집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건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는 것보다 신경 쓰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기후변화. 중요하죠. 네, 그게 막 엄청난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뭐 정보와 설명은 충분한데 사실은 실감을 못 하잖아요. 언제나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데 실감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막 장마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기후변화에 수없이 많은 이유 중에 플라스틱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데 약간 편하다는 걸로 계속 안 하는 내가 약간 뭔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일찍부터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되게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작은 쇼핑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물건들을 홍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생겨서 생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도 뭔가 어떤 뭐 필력이라고 하는 게 만약 있다면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뭐 칼럼이나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떤 조금 더 그게 저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 어떻게 하면 이걸 감각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중이어서 요즘에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도 보고 있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내 아이에게 어떤 산문적인 주제가 온 건. 그래서 관심만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최근에 꽂혀 있다기보다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나의 생활이 바뀌는 거니까 그 네.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상기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활이 바뀌잖아요. 네. 일단 그런 의미에서도 저도 요즘 관심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제가 막 이렇게 주장하면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일까 봐 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네, 텀블러 쓰고 네, 저도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되게 무기력해지는 순간도 많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게 그래도 내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 끝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소설 속의 언어교정원 분들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닉네임이 바뀌잖아요. 작가님에게 요즘 닉네임을 붙여준다면? 이 질문을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모르겠고 근데 이 닉네임은 제가 지금 소설에 막 썼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성 없이 용준 누가 저한테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라고? 대부분 그냥 뭐 다른 호칭으로 불리죠. 뭐 선생님으로 불리거나 아니면 아빠로 불리거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뭐 병원 이런 데 가면 정용준 씨 이렇게 말고 그냥 용준아라고 불러주는 그런 게 요즘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별명처럼 들리네요. 저에게는 그냥 성 없이 이름만 있는 거. 네, 그 용준의 이름 뜻풀이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나 너무 많이 제가 그때 조롱당해서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네. 제가 인터뷰하고 싶어요. 바꿔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최준희 작가님을 제가 한번 인터뷰했지만 지금 만나니까 또 이러면 더 다른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제가 더 큽니다.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영준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서 온감의 2부가 찾아왔습니다. 1부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차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김재원 시인님의 사연으로 만든 정현우 시인의 신곡의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김재현, 정현우 시인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저번 주 음감에 1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두 분? 제 주변에서는 여태까지 나온 노래 중에서 너무 좋다, 가장 좋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썼냐 네. 이러면서 질문 공세를 막 쏟아댔습니다. 발성 어떻게 하는 네, 거냐고. 맞아요. 발성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알려달라. 네, 김재현 시인님 어떠셨어요? 뭐 주변 이제 동료들이 이제 이 음악을 들었고요. 네. OST로 쓰고 싶다는 말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또 다른 직업이 생기시겠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음악 감독. 이제 혹시 지난주에 일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김재현 시인님의 사연을 요약해 드릴게요. 김재현 시인님께서는 시인이자 SBS 드라마 PD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쁘고 힘든 PD 생활을 지속하고 계시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버릴 수 없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시인 김재현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곡을 듣기 전에 이 노래 창작의 모티브가 된 작품을 먼저 김재현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김재현 시인님 낭독해 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현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숲지기. 노인은 사과 농장의 인부였다. 가지에 매달린 눈빛을 비틀어주고 뚝뚝 목을 딸 때 김씨는 무슨 사과와 원수를 진 것 같군. 농장 주인이나 동료들이 농을 하며 노인의 어깨를 치고 가기도 하였다. 허나 노인은 벙어리처럼 묵묵하였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에 대해선 일체 말하지 않았다. 일과가 끝나면 노인은 근처 계곡 속에 몸을 던져 넣었다. 머리까지 담근 채 수도사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비늘이 무른 버들쥐들은 숨을 채워 잔뜩 부푼 그의 옆구리를 맴돌다가 날개처럼 돋아난 뼈의 무늬를 툭툭 건들다가 앙상한 손가락 사이로 휘돌아 나갔다. 그 모양이 꼭 꽃을 잃어가는 회화나무 같았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그렇다. 캄캄해진다는 것은 사물이 이름으로 가려졌던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사과와 인부를 잊어버린 과수원은 본래 숲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숲은 부풀며 낮으로부터 피어난 것들을 불러들이고 죄인이었던 사람의 마음에선 느팡이 같은 감정들이 피어오른다. 노인은 컨테이너로 엮은 초라한 농막 앞에 나무 의자를 내어두고 본다. 숲은 외롭고도 아름답게 스스로를 치유해간다. 아우리는 여름의 배수진, 볕니마저 시들면 홀령들아 18원 불을 켜라. 풀무치들은 밤하늘 음각대는 여름의 소리. 먼 훗날 부고를 듣고 찾아온 젊은 사내가 수첩을 펼친다. 당신이 누워 살았을 농막의 맨벽에 손바닥을 내어보다가 옛 생각에 잠시 멈춰서 있기도 하다가 낡은 의자에 앉는다. 놀란 짐승들처럼 뛰쳐나온다. 손을 흔드는 수목과 기뻐 날뛰는 바람. 당신 얼굴을 하고 있는 사내의 눈 속에서 숲, 붉게 타오르며 사라져가는 여름 숲.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현우 시인께서 이 작품을 고르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오리는 여름의 배수진이라는 말이 저한테 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푸른 아오리 숲과 붉은 우체통의 잔상이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냐면 아오리 사과가 붉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아들이 떠나고 또 혼자 남겨진 노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이제 붉은 우체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그 눈빛을 좀 매맞아주고 싶다. 약간 그런 감정으로 접근했거든요. 저는. 네. 네. 방금도 시인의 언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일관적이죠. 네. 이 작품이 그 탄탄한 서사와 흐름 때문에 김재현 시인님이 낭송하시는 내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이 작품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촬영을 끝내고 네. 한 서너 작품을 같이 했던 촬영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이제 술을 먹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영화 한 편 보고 언제나 자주 가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이 가만히 술을 먹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거의 몇십 년, 십몇 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안 보고 살다가 부고를 받으셨대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원래 혼자 사셨던 이제 집에 한번 가봤대요.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 한 명 누우면 이제 꽉 차는 고시원에서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거기에 그냥 가만히 누워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원래는 단편 영화의 소재로 이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로 바꾸는 과정을 한 번 더 이제 거쳤었고 그게 네. 지금 이 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옷을 바꿔 입었다는 표현도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청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재현 시인님의 사연과 작품이 정현우 시인님의 음악 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부에서는 도입부를 들었고요. 오늘은 노래의 핵심, 클라이막스를 포함한 노래 전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두근거려요. 전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정현우, 김재현 시인의 콜라보 뮤직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큐. 여름이 끝나 알게 됐죠. 강물 속에 손이 담그다가 손가락 사이에 낀 물고기를 놓아 주었죠. 흔들리는 물불에 개울물이 차올라 아오리가 익어가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을 불러 두 손 젖은 채로 난 맘이 아주 깊다 해도 곁이 영원한 건 아냐.
마음에 숨어 나를 안아준다면 이런 맘을 모를 텐데 나의 그댄 알까 그냥 날 안아준다면 같은 맘이 아니라도 괜찮아 같은 맘이 아니라도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입절에서는 그 연애 감정선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예. 네. 이 후렴구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창작자로서 한번 어필을 예, 해주세요. 그 마음이 깊다 해도 또 또 곁이 영원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이제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뭔가 내가 그 최대의 어떤 마음을 전달한다면 그냥 날 안아준다면은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냥 와서 날 안아줘라. 약간 그런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 맞아. 아버지를 못 보더라도 아버지가 너무 밉고 정말 증오가 됐더라도 그냥 나 안아주면은 괜찮을 텐데 약간 그런 마음? 네,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김재현 시인님 이 가사를 이렇게 쓰셨는데. 되게 좋네요. 앞선 얘기 조금만 더 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버지를 오랫동안 안 보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숲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 아버지가 그 산불 감시 요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작품을 한번 써봤던 건데 그 뒷 가사가 되게 와닿네요. 와닿으셨구나. 정말 좋은 작업이네요, 이 작업. 시를 가사로 만드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업하셨어요? 그 재현이가 시 형태로도 주기도 했고 글귀 형태로도 줬거든요. 그래서 재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감정선을 최대한 좀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문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원작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가사만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라 원작에서 느껴지는 메타포나 감정선을 최대한 좀 제 목소리로 탈바꿈해서 뭔가 이렇게 지점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합쳐지고 약간 그렇게 뭔가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을 담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 사소한 질문 하나 해도 네, 되나요? 네. 피아노, 첼로, 기타 네. 누가 다 한 거예요? 아, 피아노는 제가 한 거고 첼로는 제 친척 동생 불러가지고 한 거고, 기타는 또 지인 해가지고 네, 세션. 다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를 네, 다 이용을 했죠. 하셨구나. 네. 김재현 시인님의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를 처음 주셨을 때, 사연을 처음 제보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것과 들어보신 음악 어떠세요? 차이와 뭐 그런 게 있다면? 확실히 그 시 쓸 때의 감정이랑은 되게 그 현우 형만의 어떤 정현우 시인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셔가지고 멜로디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그게 되게 좋네요. 진짜 좋다는 말 말고는 떠오르진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좋은 노래. 하나 아쉬운 건 있어요. 네. 마지막 엔딩부의 매미 소리가 되게 EDM 같아가지고 그건 어떻게 뭐 직접 채취할 수 없으니까. 채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예. 다음에는 제가 저희 동네에 매미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취미가 매미를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무 옮겨놓는 게 제가 취미거든요. 왜 옮겨놔? 그 뭔가 그 일주일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걔가 보는 풍경도 다른 것도 구경하라고. 네. 근데 그대로 있어요. 매미들이 신기한 게 안 날아가고. 예. 그 매미 또 소리. 네, 제가 채취해가지고 넣겠습니다. 녹음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걸 들으셨다. 그러니까, 저는 예.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매미 소리를 들을 줄이야. 정말 PD님의 눈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곡을 제일 들려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저는 아버지요, 그래도. 아버지.
네,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사연과 시 그리고 노래를 한 자리에 놓고 보니까 정말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콜라보라는 작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서도 이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작품을 통해서 노래가 탄생하는 경험 어떠셨어요? 정현우 시인님? 또 이 곡이 또 나중에도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때의 또 장면들을 또 고민을 해보고 하면서 노래를 좀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또 되게 많이 색달랐고 이 시인의 어떤 감정선을 계속 건들면서 내 목소리로 갖고 온다는 작업이 되게 희열이 있고 왜냐면은 그 문장은 그냥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이렇게 내뱉을 수 발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이 문장가 왔다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것들을 최대치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이. 예. 그쵸. 정말 이 곡을 어떤 단편 영화나 그런 것에 음악으로 쓰실 생각이라면 매미 소리 진짜. 네, 매미 소리. 제가 다시 잡아가지고 제대로 네. 누르면 매미 엉덩이 누르면 매미가 소리를 내거든요. 매미 엉덩이 눌러가지고 네. 하셔야겠어요. 김재현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썼던 시가 다른 감정으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노래 형태로 나오는 게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또 단편 대본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여름쯤에 다시 찍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찍을 때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으면서 이거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매미 소리만 꽂히면 충분히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뭔가 그 다음 작품 다른 작품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작업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음악이 들어간 영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그냥 글자인 시였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같이 들어간 영상을 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현 시인님과 정현우 시인님 탄생한 이번 곡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제보자와 작업자 본인의 입장에서 내놓는 5자평 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곡에 대해서 두 시인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네. 정현우 시인님부터. 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오리 글성. 네. 뭔가 아오리라는 사과가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뭔가 반짝반짝 햇살에 빛나는 게 글썽거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물이 글썽. 그래서 아오리 사과가 저는 여태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헐. 글썽거려가지고. 네.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게 또 아오리도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재원 시인님 해주실 수 있나요? 5글자로? EDM 싫어. 그러니까 매미 꼭 해야 돼. 그냥 매미 꼭 빼겠습니다. 네. 다시 잡아서 놓자. 네, 오늘은 딱 그걸로 하기로 딱 결론을 내리고 네, 문장의 소리 문서 음감에 2부 참여해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정현우 시인님? 저 매미를 꼭 잡아가지고 계속 매미 생각만 나. 다시 넣어가지고 좀 어우르게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되게 어쨌든 간에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읽히기도 하지만 또 노래랑 합쳐지면 또 더 쉽게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김재현 시인 덕분에 더 마음이 촉촉해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걸 느껴가지고 너무 마음 따뜻하게 하고 갑니다. 마음이 글썽해지는 순간. 네, 김재현 시인님 어떠셨어요? 또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시라는 형태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게 이런 작업들, 콜라보 작업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맞아.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보지 않을까. 맞아요.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그런 의미로 정현우 시인님도 앞으로 노래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시인님도 시 계속 써주시고 영상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다재다능한 두 분이시다. 우리
한국 시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소 음감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연과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되는데요. 11월에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올 문서 음감의 주자는 바로 방수진 시인이 이끄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 시인의 정원입니다. 시인의 정원에게 선택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또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